그날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는지 몰라요.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단정한 원피스에 자켓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집 앞에 익숙한 차가 서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차였죠. 왔으면 전화를 하지. 방금 도착했어. 오늘 예쁘네. 단정하면서도 너무 칙칙하지 않은 옷으로 골랐는데 어때? 오늘 어머님 아버님께 잘 보여야 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날은 예비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옷차림은 물론 가방에 신발, 하다못해 귀걸이까지 모든 게 다 신경 쓰였습니다. 챙겨온 선물까지 꼼꼼히 살핀 저를 보면서 남자친구는 웃었어요. 뭘 그렇게 긴장해. 우리 엄마 아빠 좋은 분들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괜찮아. 내가 평소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놔서 벌써 친숙하시대. 가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 남자친구의 따스한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긴장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시댁 근처에 도착하니 더욱 떨렸습니다. 시댁은 깔끔하게 정돈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뜻밖에도 문을 열고 저와 남자친구를 반긴 건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인자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따스한 목소리를 듣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아버님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맛있는 냄새가 코끝에 스쳤어요.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어머님이 주방에서 얼굴만 내미셨어요. 왔니? 음식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머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고는 다시 주방 안쪽으로 모습을 감추셨어요. 뭐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주방으로 가려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말렸습니다. 아휴, 그냥 여기 있어. 자긴 우리 집에 온 손님이잖아. 그래, 손님이니 앉아 있어라. 시아버지까지 강권하시니 결국 거실 소파에 다시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님께서 음식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를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 전까지 명절상 차리듯 식탁 가득 온갖 음식이 가득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를 위해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다니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쩐지 죄송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는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유, 아니야. 당신 아침부터 고생 많았어.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정성 가득한 상을 앞에 두고 저와 남자친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음식은 하나같이 너무 맛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연신 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맞장구를 치며 어머님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목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분위기가 딱딱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고향이 어딘가? 대전입니다. 아버님은 대전에 얽힌 재미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질문이 이어졌어요. 회계 사무소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겠어. 저는 시아버지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다행히 긴장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취미는 따로 있나?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요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요리라면 우리 안사람이 참 잘하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알려주면 좋겠네. 아이고, 세상에 나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 많아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덩달아 웃으며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떨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서인지 밥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님도 금세 국 한 그릇을 비우셨어요. 아버님은 국그릇을 들고는 국 좀 더 달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는 별일 아닌 듯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는 잠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떠드셔도 될 텐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첫 인사자리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아직 어색한 사이니까 시아버지께서 직접 일어나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국냄비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다리를 절뚝거리시는 게 눈에 띄었어요. 어머님은 빈 그릇에 국을 채워서 절뚝거리며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 며칠 전에 계단에서 발을 삐끗했는데 별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시아버지나 남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에헤이, 그러게 좀 조심하라니까.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관심이나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의 다리가 불편하단 걸 알고도 그런 심부름을 시키신 건가 싶었거든요. 그 사이 시아버지는 식탁이 빈 그릇을 보더니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채 그릇이 비었네. 더 없나? 있어요. 가져올게요. 이번에도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반면 아버님이나 남자친구는 식사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결국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앉아 계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어머님께선 괜찮다고 말리셨지만 제가 고집스럽게 빈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자기 국그릇을 내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요, 그럼 일어난 김에 내 것도 더 떠줘. 너무도 자연스러운 남자친구의 태도에 순간 멈칫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순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남자친구의 모습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죠. 동시에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이라는 게 늘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료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강력 추천하는 바람에 얼결에 만나게 됐죠.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1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팅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어요. 어떤 사람일까? 혹시 어색하면 어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뭔가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외모였어요. 게다가 옷차림은 물론 신발이나 가방도 깔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사람이었죠. 남자친구는 저를 발견하더니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도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둘 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로 돌아와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서로 얘기가 잘 통했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첫 만남인데도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얘기를 하다가 제 앞에 있는 커피잔을 쓰러뜨리고 만 겁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른 일어나더니 근처 테이블에서 냅킨을 가져오더군요. 그러더니 얼른 테이블 위를 닦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야 저도 정신을 차리고 얼른 남자친구를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테이블 위를 말끔히 닦고는 어딘가로 갔어요. 그러더니 차를 한 잔 주문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커피를 쏟아서 마실 게 없어진 저를 위해 말없이 주문해온 거였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구나.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남자친구와 저는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갔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배려심이 깊었어요. 퇴근하고 만나면 항상 제 노트북 가방을 대신 들어줬습니다. 내가 들게. 이런 건 남자가 들어야지. 그런데 그 말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 너무 자연스러운 태도였죠. 자기가 무겁게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더 마음 불편해. 헤어질 때까진 내가 들고 있을게. 그러면서 씩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려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디를 가든 항상 문을 먼저 열어주고 기다렸어요. 카페든 식당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니 어느새 저도 그런 배려에 익숙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내 습관이야. 여자친구가 힘쓰는 일은 내가 대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하면서도 늘 실천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세심한 태도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거든요. 남자친구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식당을 정할 때 항상 메뉴를 먼저 확인했어요. 여기 메뉴 보니까 안 매운 음식도 많이 있네. 파스타나 리조또 같은 것도 있고. 이 집 괜찮겠다.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연애 초기엔 누구든 상대에게 잘해주지만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알아차리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사귀니 이런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상견례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일단은 상견례 전에 양가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로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올 날을 정할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 저도 모르게 긴장됐어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엄마는 며칠 전부터 무슨 음식을 준비할지 고심하셨습니다. 당일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마트에도 몇 번이나 다녀오시면서 음식 준비에 정성을 다하셨어요.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편하게 밥 한 끼 먹는 건데. 아유, 그래도 처음 인사 오는 건데 어떻게 대충 먹이니?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서 왠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긴장했어요. 좋은 인생을 줄 수 있을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남자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죠. 남자친구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어요. 문째 가서 내려가 보니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집 앞에 서 있더군요. 손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와 아빠가 남자친구를 맞아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선물을 두 손으로 정중히 건넸어요. 예의 바른 모습에 엄마와 아빠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비싸 보이는 걸 사왔어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두루 사왔습니다. 엄마 말처럼 과일 바구니는 딱 봐도 몇십만 원은 할 것 같았어요. 커다란 바구니에 싱싱하고 탐스러운 과일이 가득했거든요. 아빠는 남자친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빠가 권한 자리에 단정히 앉았어요. 제가 옆에 앉으니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긴장한 상황에서도 저를 안심시켜 주려는 듯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아빠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고. 네, 신입 때부터 쭉 마케팅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쉽지 않은데 회사 생활을 아주 성실히 한 모양이야. 차근차근 배우고 경력을 쌓은 덕분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대기업을 노리지 않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은 후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에 이직한 케이스였어요. 그 모습조차 아빠는 좋게 보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서 시작한다고 취업 준비에 몇 년을 허비하는데 그보단 이 편이 훨씬 낫지. 아닙니다. 운도 많이 따라줘서 더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겸손하면서도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은 딱 적당한 선에서 답변하는 모습에 저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음식이 다 준비가 되었고 저희는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엄마가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셨어요. 형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외동입니다. 우리 나연이도 외동인데 둘이 양가 부모님 챙기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양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고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면서도 남자친구는 중간중간 제 표정을 살폈어요. 혹시 자신이 실수한 건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태도였죠. 그렇게 대화가 한창 진행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나연이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늘 제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도 그 사이 긴장이 풀리신 건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나연이 결혼해서도 자기 일은 계속했으면 해요. 집안일만 하기엔 그간 들인 노력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요. 엄마의 말에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되기 위해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 공부를 강행했고 이직을 한 후에는 정말 만족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신 듯 했어요. 결혼을 한 후에 살림이나 육아에 치여서 제 커리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신 거죠.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연이가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연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함께한다고 해도 맞벌이를 하면 여자가 더 힘든 게 현실이니까요. 솔직히 전 나연이가 결혼한 후엔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생계는 제가 책임지면 되니까요. 물론 나연이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말리지 않고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엄마는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예상했던 대답과 조금 달라서 그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남자친구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저 역시 그 순간엔 남자친구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남자친구의 말대로 맞벌이를 하면 아무래도 여자 쪽이 더 힘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결혼한 주변 친구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봐왔기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남자친구가 좋게 보였어요. 게다가 생계는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에서 든든함까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면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그날 남자친구의 첫인사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괜찮은 사람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두 분 다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댁에 인사를 온 첫날, 분위기는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리를 절뚝이며 심부름을 하시는 모습과 그걸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던 아버님의 모습, 무엇보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던 남자친구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날 남자친구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되돌아봤어요. 그러다 문득 저희 집에 와서 남자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면 제가 일을 그만뒀으면 한다는 발언 말입니다.
그때는 맞벌이를 하면 제가 힘들 테니 저를 배려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혹 그 속에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건 아닐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처럼 전적으로 남편 뒷바라지 하기를 바라는 걸까?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생신이 곧 다가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참에 시댁에 가서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신 때 특별히 따로 하는 게 있어? 아니, 그냥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 거지. 그럼 나도 가서 축하해드려도 될까? 정말? 아,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 역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첫 방문 때는 워낙 긴장해서 놓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엔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시댁 분위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주말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어떡하지? 회사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점심 먹기 전엔 올 것 같아. 원래는 11시쯤 밖에서 만나서 함께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럼 일 마치는 대로 와. 나는 먼저 가 있을게. 어? 아니, 그래도 괜찮겠어? 제 말에 남자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시댁에 먼저 가 있겠다니. 제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한 거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먼저 가겠다고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시댁의 평소 모습,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손님 맞이를 위해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보다 먼저 시댁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어머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보게 되니 반갑구나. 어서 들어오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어머님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엔 여러 가지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오셨는데 벌써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인데도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벌써 음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유, 재료를 이것저것 사다 보니 할 게 많아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님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주방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국이 팔팔 끓고 있고 한쪽에선 전이, 또 다른 쪽에는 무침 요리가 한창이었거든요. 어머님은 동시에 여러 요리를 하느라 정말 바빠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아유, 아니다. 손님이 왜 이런 걸 하니. 거실에서 쉬고 있어라. 음식하는 거에 이제 워낙 익숙해서 괜찮아. 그 사이 화장실에 계시던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여긴 복잡하니까 거실에 가서 앉아 있어라. 결국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불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주방과 거실, 집 이곳저곳을 쉴 새 없이 오가셨어요. 보니까 음식 준비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틈틈이 설거지도 하시고
빨래 널어둔 것도 확인하러 나가시고 거실 정리도 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님을 보자니 거실에 나와 있으면서도 계속 주방 쪽을 신경 쓰게 되었어요. 반면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종종거리며 다니시는 건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미역국 끓는 냄새가 나자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보, 저번에 미역국 간이 좀 싱거웠으니 이번엔 간 좀 신경 써서 해. 그리고 잡채는 고기 좀 많이 넣고 지난번엔 너무 적었어. 어머님은 주방에서 알았다고 대답만 하시고 더 분주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인데 생일 주인공에게 이것저것 지시만 하고 계시는 아버님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드디어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에 귀를 쫑긋하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은 주방에 준비된 음식들을 보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생선찜도 있고 LA 갈비도 있네. 아유, 좋아, 좋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마침 그때 남자친구가 도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곤 반갑게 아는 척을 했어요. 분위기가 부드러진 틈을 타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님 생신인데 다 같이 나가서 먹는 건 어떨까요? 그럼 차리고 치울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에헤이, 뭐하러 밖에 나가서 돈을 쓰냐.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낫지. 밖에서 파는 음식이 이만한가? 그럼 밖에서 먹는 음식은 맛없어. 우리 엄마 음식 솜씨를 누가 따라가겠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차리고 치우기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먹자는 건데 아버님이나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편하게 쉬시는 것보다 자기들 먹는 게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결국은 또 식탁에 넷이 둘러앉게 되었어요. 식탁 위엔 온갖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식탁에 앉기 전에 어머님께서 약봉투를 챙겨오시는 겁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요 며칠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약 먹는 걸 깜빡할까봐 미리 준비해두는 거야. 힘없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미열로 양뺨이 붉게 달아오른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어요. 감기 몸살까지 앓고 계시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셨다니. 그런데 시아버지나 남자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어요. 시아버지는 오히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약 먹고 누워만 있으면 더 안 나. 사람이 몸을 좀 움직여야 기운이 도는 법이지.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났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한테, 그것도 생일인 사람한테 저게 할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내용도 그렇지만 말투 역시 걱정하는 말투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시댁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날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집안일 담당자로만 취급받고 계셨거든요. 시아버지와 남자친구 눈에는 아내이자 엄마가 아니라 단순히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오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생일에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미래의 제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 준비는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양가 인사를 다녀온 후 결혼식장을 예약해둔 상태였거든요. 상견례 날짜와 식당도 모두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시댁에서 본 장면들이 되풀이 되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국을 뜨던 어머님의 모습, 생신인데도 종종거리며 일하시던 어머님에게 지시만 하는 아버님과 무심한 남자친구의 모습까지 말이죠. 이건 단순히 그 집안의 분위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가 평생 마주해야 할 현실일지도 모르죠. 깊은 불안과 함께 이건 아니란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이대로 결혼하면 저도 시어머니처럼 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저는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견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제 와서 모든 걸 뒤엎어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단 마음이 더 강했어요. 다음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오늘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저와 남자친구는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있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이 안 됐거든요. 얼마 안 있자 남자친구가 들어와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고 용기를 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진지하게 들어줘. 며칠 전에 자기 집에 갔을 때 느낀 건데 솔직히 좀 이상했어. 자기 집 분위기가 너무 예상 밖이었어. 아직도 그렇게 가부장적인 집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 어머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아버님이 당연하단 듯이 심부름 시키시고 생신날에도 어머님이 모든 음식 준비 다 하시고 그걸 보고 있는데 나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 에? 아니, 그게 대체 뭐가 문제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 우리 집이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하다고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어머니 평생 돈 한 푼 안 벌고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 그럼 행복한 삶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편하게 살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돈 벌 걱정도 없고 직장 스트레스도 없고 얼마나 좋아. 어떻게 그게 편하게 사는 거야? 다리가 다쳐도 몸살이 와도 집안일 다 하셨잖아. 회사라면 아프다고 병가를 내고 쉴 수라도 있지. 그런데 어머님은 아픈데도 쉼없이 일하시잖아. 가사노동도 엄연한 노동이야. 그게 편한 삶이라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단 표정이었어요.
집안일이랑 회사 일이 어떻게 같아? 집에서 하는 일이 훨씬 낫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사람 스트레스도 안 받잖아. 자기도 회사 일 해봐서 알 거 아냐.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근본부터 다르다는 걸 말이죠. 이쯤 되니 저도 걸리는 건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물어볼게. 자기 집에 갔을 때 자기가 나한테 한 행동 기억나? 어머님이 다리가 불편해 보이셔서 내가 대신 일어났는데 자기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잖아. 어, 그게 왜? 일어난 김에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럼 우리 집에서 자기가 했던 말 기억나? 결혼하면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 말 정말 내가 힘들까봐 한 말이야? 아니면 어머님처럼 나도 내조하며 살라는 뜻이었어? 남자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그렇지. 여자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깟 돈 몇 푼 번다고 집안일은 뒷전으로 하고 애 낳으면 남의 손에 맡기고. 난 그 꼴은 절대 못 봐.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든 배려와 다정함이 순식간에 화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배려는 뭐였어? 가방 들어주고 문 열어주고 외투 벗어주고 그런 건 다 뭐였던 거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결혼하면 달라지는 거네? 그땐 내가 자기를 챙겨야 하는 거고? 결혼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 말이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잖아. 내 의견이나 꿈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네가 원하는 틀에 나를 맞추라는 거잖아. 답답한 마음에 열변을 토하는데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문제를 못 느끼겠다는 듯 태연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구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엄마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행복해 보였어? 다리 아프신데도 일하고 몸살나도 일하시고 어머님 자기 생일에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차리고 그게 행복해 보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여자가 집안을 꾸려나가는 게 맞잖아. 그게 자연스럽고.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제 미래는 시어머니의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작심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어. 나도 너를 존중하고 배려하겠다고 했잖아. 자기가 하는 존중과 배려는 결국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거잖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관심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상에 나를 맞추라는 거잖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야? 평생 함께할 동반자? 아니면 그냥 집안일 잘하고 자기 뒷바라지 잘해줄 사람? 남자친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좋은 아내가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에겐 좋은 아내와 가사 도우미의 차이가 크게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결혼 전이라 정말 다행이다. 순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만약 결혼한 다음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변명을 듣거나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카페 테이블 너머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그만하자.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걸로 파혼하자고? 그게 말이 돼? 상견례가 코앞인데. 준비한 건 취소하면 돼. 잘못된 결혼을 이대로 강행할 순 없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난 자기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대체 자기가 원하는 게 뭔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짜 동반자 관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이 내가 꿈꾸는 모습이야.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단 표정이었어요. 나도 너를 존중한다고 했잖아. 당신의 존중은 내가 원하는 존중과 달라. 그리고 당신한텐 겨우 이런 일일지 몰라도 나한텐 앞으로의 평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야. 그는 계속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파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상견례를 코앞에 두고 있던 터라 두 분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시댁에서 봤던 그 집의 분위기와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 확인한 그의 진짜 가치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지닌 남자와 그런 분위기의 시댁에서 살 자신이 없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난 시어머니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 아프고 힘들어도 묵묵히 참으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만 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스러워하셨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는 오히려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확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깨진 결혼이다 보니 당연히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부모님도 가까운 분들에겐 제 결혼 사실을 알린 터라 곤혹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저를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하니?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말이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덕분에 저 역시 주변 이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리어 결혼 전에 이 모든 걸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혼한 다음에 이런 현실을 마주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아이까지 생기고 이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네요.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그때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나눠서 하고 제 일과 꿈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정말 존중하고 아끼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어머님이 조금만 힘들어하셔도 곧바로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시는 분이세요. 식사를 준비하고 차리는 게 어머님 몫이라면 뒷정리는 아버님 몫이죠. 시부모님이 서로 배려하며 사시는 모습에 그걸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분 사이가 무척 좋으십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남편도 시아버지와 비슷했어요.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땐 자신이 손수 저녁을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가치관에 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조율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라 좋아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지금의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배려와 가짜 배려의 차이, 진짜 존중과 일방적인 친절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게 된 거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언제든 해. 내가 응원할게. 집안일은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지. 아프면 쉬는 거야.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같은 말이라도 진심으로 하는 말과 그냥 하는 말은 느낌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시어머님처럼 묵묵히 참으면서 내 꿈과 내 의견은 뒷전으로 하고 살아야겠죠. 용기 내서 멈춰선 제 선택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해보니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집안 분위기도 비슷해야 하고 가치관도 잘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진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현명한 선택을 한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